오케이. 7번에 되게 별명 없어 보이는 듯 싶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읽어야 될 부분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 7번의 보기에서. 자, 소녀의 노래는 일제의 이렇게 자 시적 상황 나왔네. 우리의 문학에서 일제를 긍정적으로 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 우리가 본 문학에서 일제라는 하는 시적 상황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화제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겠네요. 좌절과 체념 혹은 의지, 그치? 현실을 살아가는 나오는 지식인의 피. 이게 바로 뭐라고요? 화제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시를 읽을 때 뭔가 화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부분들을 찾아 읽고 그 앞뒤로 부정적인 상황이 암시가 되면 싹 다 뭐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일제의 부정적 현실이라고 해석하면 됐다는 거죠. 자, 요 가시를 볼 텐데 가시 전체가 까다롭고 어렵다기보다는 요 부분이 중요했어. 요 힘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했어야지만 우리 문제 7번이죠? 문제 7번 손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7번은 너무 다른 부분도 틀렸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 가봅시다. 가작품이에요. 가작품. 내가 해석한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마음에 뒤를 따르고. 자, 무거운 쇠사슬 소리가 내 마음에 뒤를 따를 때 우리 흔히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이잖아. 어떤 표현?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 누가 봐도 지금 무거운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보기를 읽고 본문을 봤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식인의 비애를 얘기하는 거겠네. 자, 그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비애감을 느끼느냐?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풋풋이 흰 눈은 흩날려 이종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드럼 발자국 함부로 찍혀. 이렇게 돼 있지. 자, 상황이 크게 세 가지로 잡히게 되는 것 같아. 첫 번째 상황. 지금 여기는 어떻다? 쓸쓸한 자유가 있는 곳이다. 자, 두 번째 상황. 흰 눈이 무엇을 가리고 있대? 이정표를 가리고 있대. 그 다음 세 번째 상황. 더러운 발자국이 막 내 주변에 쭉 찍혀 있는 상황이야. 그치? 여기 이제 커다랗게 상황 세 개인 거야. 자, 그러면 쓸쓸한 자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쓸쓸한 자유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일제 강점하의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 일제 강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먹지 않았을 테고 걸어 다닐 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어때? 뭔가 신체적 자유라든지 이런 건 있었어. 하지만 정작 생각의 자유는 없었지. 그래서 자유인 자유인데 어떻다? 쓸쓸한 자유다. 쓸쓸한 자유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보통 흰 눈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죠? 되게 순수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 그런데 정작 이 흰 눈이 하는 역할이 뭐야? 이정표를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은 뭐 분석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무조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전적 의미에 기대셔야 돼요. 사전적 의미. 자, 이정표의 사전적 의미 뭐야?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잖아. 그럼 이정표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무엇에 의해서? 흰 눈에 의해서 묻혀버린 거야. 흰 눈에 의해서. 따라서 이 흰 눈은 이러한 방향성을 어떻게 하는? 상실하게끔 하는 외부의 존재가 되는 거지. 외부의 실현, 고난 이런 것들. 역시나 무엇을 의미한다? 보기의 일제 상황을 의미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이정표가 근데 문제가 있었어. 원래부터 멀쩡했던 이정표야? 아니야, 원래부터 어때? 썩은 막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 즉, 원래부터 화자는 어떠한 상태였다?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 그치? 썩해서. 자, 그래가지고 우리 7번에 C 있죠? 7번 C에서 여기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일제 수탈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화자가 미움의 정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일제 수탈이
강해진다고 되어 있지. 강해진다. 이거 어때? 안 그래도 부정적이었어. 안 그래도 부정적. 화자의 현재 처지가. 그런데 흰눈에 의해서 더더욱 어떻게 돼요? 더더욱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강해진다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드럼 발자국. 자, 이 드럼 발자국은 어디 있는 드럼 발자국이야? 흰 눈에 있는 드럼 발자국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흰 눈과 드럼 발자국은 사실상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둘 다 뭐를 방해하는 거다? 나의 이런 삶의 이정표, 삶의 방향성을 방해하는 존재구나. 자, 이게 바로 무엇이 되어서? 이게 바로 원인이 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낳아요? 미움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어. 그리고 그 미움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지. 돌을 던지니. 자, 돌을 던지니. 그러니 요거는 화자의 어떤 분노의 표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잠깐 생각할 거리 하나 던져줄게요. 여기서 소극적 태도일까, 적극적 태도일까? 화자는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근데 소극적인 태도로 표출하고 있는 걸까, 적극적인 태도로 표출하고 있는 걸까? 근거는 뚜렷해. 근거는 뚜렷해. 자, 보자고. 지금 화자의 요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죠? 일제야, 일제. 구체적이야, 너무나도. 그래,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했잖아. 오케이. 화자는 지금 일본의 이런 억압적인 현실에서 분노하고 있어. 근데 정작 화자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대상은 뚜렷해? 아니면 막연해? 막연하지. 낯선 지이죠, 낯선 지. 즉, 못해도 총독부에다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총독부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면 화려한 대리석고 뭐 이렇게라고 좀 애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괜히 낯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이 분노 표출이 어떻다? 소극적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저 이 현실에 뭐 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역시나 어떤 기록? 지식인의 비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던지는 분노의 표출이니까 의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식인의 비해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소극적 지식인의 모습.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딱 여기서는 그냥 촉촉 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공통되지. 어떤 내용이 공통돼? 부정적 상황이 계속해서 암시되고 있죠. 부정적 상황.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돼. 깜빡하고 빼버렸어. 정월 비유. 정월 비유. 자, 이미지로 봐줘야 돼. 이미지로 봐줘야 돼. 자, 정월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요 시간적 배경. 우리 정월 대보로 내려가는 사람, 그치? 정월을 보는. 그러니까 정월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이미지? 빛의 이미지야. 근데 그 빛이 어때? 기운대, 하강의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얘도 똑같아요. 차디차, 차가운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우는 소리, 산짐승 울고 있어. 근데 하필 언제 울고? 빛이 없는 하강의 상태에서 울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이 울음 역시 뒤에 나오듯이 처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역시 찬 이미지, 증용객이 찬 이미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더라?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암시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어때? 요 눈 부분이, 기억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독해 내용이었고, 그래서 딱 6번. 그러니까 이 가시에서 딱 흰눈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잖아. 여기가 핵심이었거든. 6번이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그죠? 너무 쉽게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나시 봅시다, 나시. 나시는 이거 제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에 대해서? 까마귀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됐다. 자, 까마귀라고 하는 시적 대상과 누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까치라고 하는 대상이 서로 비교되고 있네. 그래서 어떤 이미지? 대립적 이미지를 파악했으면 끝나는 문제. 자, 까마귀는 무슨 색채 이미지랑 연결이 돼? 말 그대로 까만색과 연결이 되고, 까치는 무슨 색? 흰색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시에서는 흰색이 부정적 의미, 검은색이 긍정적 의미다. 이런 이미지의 대립 위주로 살펴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현대소설 갑시다. 자, 이 현대소설 우리 그 앞부분에서 본 실전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 타인의 방 기억나요? 타인의 방. 타인의 방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되게 연습하기 좋은 현대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보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또 의문의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자, 이 소설에서 우리가 포인트 짚고 가져가야 할 내용은 변화입니다. 변화.
등장인물의 심리적 변화. 그리고 문학 문제는 항상 요 변화를 중요시하면서 출제를 해요. 변화를 중요시하면서. 그래서 변화의 계기를 물어보거나 혹은 변화의 결과를 물어보거나 항상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작품에서 한번 체감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A 부분 있지, A. 자, A에서 그냥 단순히 내면 심리 찾아봐라. 이건 너무 밋밋해. 자, 내면 심리가 바뀌는 지점 한번 찾아보세요. 내면 심리가 바뀌는 지점, A에서. 그게 어떻게 문제랑 연계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46조. A에서 내면 심리가 바뀌는 지점. 한 뭐 10초, 20초? 정도만 이따가 같이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역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뭐 하자? 보기 내용 있죠, 보기. 자, 보기에서 얼핏 가져갈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치? 통자적 기법? 이거 뭐 아는 거야 라고 하고서 넘어갔으면 안 됐다라는 거지. 그런데 포대령에서는 여기가 되게 중요했었죠. 이런 통제의 의미가 변주되거나, 자, 비판의 주체가 존재하는데 그 비판의 주체는 스스로가 무기력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뭐한테? 반성한다. 또한 비판의 주체가 비판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데요? 영민의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비판 주체와 대상의 위상에 변화를 일반한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의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이미 보기에서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가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우리가 했어야 됐던 거는 비판의 주체가 누구고 비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보기 내용에 따르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뭐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잖아. 현실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는 건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의도 자체가. 그치? 그래서 누가? 포대령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포대령에 저항하는 인물, 앞부분 줄거리만 보면 이 나가 비판의 주체가 된다. 자, 두 사람은 무엇을 화제로? 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오케이. 자, 포대령은 비판의 대상이며 포대령과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어야 했던 겁니다. 자, A부분 가봅시다. 내심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멸시의 조소를 그러니까 봐봐. 이런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부분 줄거리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도 꼼꼼히 분석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포대령과의 갈등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그런데 윗부분을 보니까 갑자기 뭉클뭉클.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지. 그치? 보기 내용에 따른다면 뭉클뭉클. 어떤 정서? 반성보다는 연민의 정서잖아. 연민의 정서. 연민의 정서가 여기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점. 자, 분명 포대령과 갈등하면서 그 포대령에 대해서 분노와 멸시의 시선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어때? 그 포대령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죠. 사실상 포대령의 행동,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진작을 한 거지. 이해하기보다는 진작을 한 거야. 자, 그의 분노는 그의 어떠한 행동들은 인정의 폭망한 단절 속에서 우리 이런 표현들 현대 소설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자, 현대 소설은 되게 주제의식도 넓지만 특히 자주 나오는 주제의식이 있어. 바로 인간 소외라고 하는 주제의식. 여기 인간 소외. 분명 어때? 현대사는
되게 사람들도 가까워지고 인구 밀집도도 엄청 높아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느낌이 들어? 되게 소외되는 느낌이 들잖아? 뭐 이런 인간 소외. 그 인간 소외 현상 속에서 끈끈끈. 자, 우리 인간 소외에서 주인공들은 항상 뭘 열망하더라? 진정한 소통을 소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끈들이 진정한 소통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래서 나는 포대왕의 분노를 어떻게 추측했다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정서? 연민의 정서를 갖게 된 거죠. 연민의 정서. 그렇죠? 즉,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나오긴 했지만, 나의 멸시에서 연민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뭐야? 포대왕의 분노에 대한 나의 평가인 거지, 나의 평가. 그치? 그러니까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정말 문학도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의 심리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거는 나의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버리면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변화 지점은 항상 중요하게 파악해 두시고요. 자, 계속 가볼게. 자, 그래가지고 어때? 연민의 정서이기 때문에 원래 이발에서 완강히 거부하다가 헬프공도 바뀌잖아.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게 됐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 역시 등장인물 내면심리 파악을 해야 돼. 후회 없는 동정을 쏟았다. 그 등장인물 포대왕에 대한 연민의 태도. 동시에 그 연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대? 후회가 없다. 자, 그런데 그날 이후 포대왕과의 생활에 어떤 변혁을 받았던 나의 기대는 역시 무너지고 말았다. 역시나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자, 가봅시다. 우리 정확히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자, 처음에는 후회가 없어. 근데 지금은 뭘 느껴? 따분함을 느껴. 후회 없는 사람이 따분함을 느껴. 자, 후회 없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거수기 없네. 좀 더 진지한 거수기는 없는 걸까? 오히려 내가 그를 즉 계속해가지고 그의 환상 속으로 내가 밀어넣는 거 아닐까? 뭐 하고 있어? 후회하고 있네. 그치? 그리고 보기의 내용에 따라서 자, 보기에서 뭐 나왔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고 했잖아.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어. 무엇을 계기? 얘를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계기로 등장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요? 반성과 후회로 변하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몇 번 선지? 우리 14번 선지죠? 14번 문제. 14번 문제 4번 선지. 다른 인물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던 특정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소설합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변화 지점은 문학에서 항상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됐어요. 기대감. 이게 뭐가 됐어? 이게 무너진 게 계기가 되어서 어떤 결과? 심리적 갈등. 이게 바로 내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은 뭔데? 고민, 고뇌, 뭐 이런 것들, 후회 이런 것들 다 내적 갈등이잖아. 결과. 이렇게. 심리 변화의 계기와 결과를 짝지어서 선지로 구성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으면 등장인물의 심리를 추적하면서 읽었으면 14번 문제 아주 손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갈게. 자,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쭉 봐서 이 부분. 자, 그렇게 후회하고 있다가 또 바뀌어. 후회하고 있으면 이제 뭐야? 신경 끌만도 하잖아. 신경 끌만도 하는데 포대왕의 과감한 인간적 재기를 갈구하는 집요한 방식. 나 어때? 그의 인간적 재기를 갈구하고 있어. 역시 보기에서 어떤 내용이랑 연결이 돼요? 또 연민의 태도랑 관련되는 거 아니야? 그가 제대로 한 인간으로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 역시 변화 세 번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옆에 지금 어때? 현실을 전시 상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계속 내 마음을 휘젓고 있는데 어쩔 때는 도와주고 싶다, 어쩔 때는 치료했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역시나 우리 몇 번 문제죠? 바로 15번 문제죠. 15번도 결국 장면 파악인데 그 장면을 발췌한 근거가 뭐였다? 심리 변화가 일어난 이후의 장면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던 거였어. 오케이? 변화 이후의 상황. 자, 변화 이후의 상황 봅시다. 대화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스위치를 바꿔야 돼. 앞부분에서 내면 심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은 내면 심리를 따라가면서 읽어왔어야 됐던 거고 대화가 나오면 항상 뭐 중심으로 읽자? 화제 중심.
자, 중심 화제를 파악하고 그 화제에 따른 등장인물의 무엇을? 관점을 파악해 두자. 뭐 이런 얘기 제가 지겹게 했잖아요. 자, 이 대화의 공통 화제가 뭐였어? 요거였지, 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금호동 전선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 포대령 같은 경우에 야 여기가 전선이지.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전선입니까? 하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했어야 됐던 거야? 아, 나는 포대령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정작 그 결과는 갈등이라는 거야. 자, 우리 15번 봅시다. 15번에 3번 선지. 자, 기억으로 인해 나는 포대령이 설정하고 있는 가정세계 동참. 자, 가정세계 동참하면 나와 포대령 사이에 갈등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3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다 내용 일치, 내용 확인해가면서 푸셔도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를 잡고 가면 통계 목표, 이거 역시 공부 통계 목표. 갈등이 나오면 그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자. 심리가 중심이 되네? 그 심리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하면서 읽자. 그런 목표의식을 갖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거지. 아, 상하선지를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갈등 해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갈등이다. 자, 그 해소가 되는 장면이 어디예요? 갈등 나왔을 때 우리 갈등 양상에 주목을 했어야 됐던 거야. 자, 부인과 이별이라고 하는 사건, 그치? 역시나 이 대화를 계기로 해가지고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계기가 돼. 자, 그러면 역시 물어볼게. 자, 뒷부분에서 B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야? B랑 나머지 B랑 이렇게 밑줄 안 쳐진 나머지 부분들에서 갈등 해소의 단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등 해소의 단서. 이미 우리가 선지 봐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을 거야. 15번에 3번 선지를 봤기 때문에 갈등 해소의 단서 어디 있을까? 갈등 해소의 단서. 자, 15번에서 저는 가정세계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이걸 갈등 해소라고 봤으니까 왜? 갈등 자체가 뭐였는데? 그 세계를 거부하다가 갈등이 생긴 거잖아. 얘가 그 세계를 거부하는 거야. 연대잖아. 자, 나의 가슴 속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게 있다.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뭔가 솟아오르고 그래. 보게 된게 연민이네 또 연민.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연대잖아. 뭐가 있다? 가정세계에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쭉 장면 파악하면서 중략 이전에는 결국 그 가정세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했지만 중략 이후에는 무엇을 얘기를 했을 때 포대장의 아내와 이별한 그 사건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정작 포대장의 가정세계에 내가 다시 동참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갈등이 해소가 되거나 이렇게 소설 내용 파악했으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되게 괜찮지? 문제들 자체가. 자, 한 번만 더 느껴봅시다. 우리 17번. 자, 17번에 2번이랑 3번입니다. 17번에 2번이랑 3번. 자, 역시나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중심으로 선지가 흘러져 있어. 자, 내면. 2번. 기가시의 충성성을 행위로 맞이할 것을 강요하는 포대령의 태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그치? 자, 포대령이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과 죄책감. 이거 우리 어떤 키워드? 반성이라는 키워드 체크했었잖아요. 그치? 그 반성과 관련된 내용. 반성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회의적으로 여기고 있다. 자, 회의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역시 앞에 나와 있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 자, 이 시간이면 어떻게든 우리 A 부분이야. 어정거려 하는 그 약속된 고개가 이제 어때? 메스껍다 못해 따분하다. 내가 왜 이거 받아줘야 돼? 스스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치? A. 그래서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자, 내면 심리에서 나오긴 했는데 좀 더 파고 들어가니까 그 내면 심리가 바뀌는 지점. 그 바뀌는 지점에서 선지들이 다 출제가 되더라. 아시겠지? 그래서 내면 심리를 따라가면서 읽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가 쭉 읽다가 여러분 막 그런 느낌 많잖아. 도대체 뭘 더 중요하게 읽어야 되지? 소설 읽다 보면 그게 바로 뭐라고 이런 지점들이 바뀌는 지점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이 세트는. 자, 이 정도만 보고 우리 고전 수사를 할 건데 얘는 정말 제가 뭐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고 다만 요것만 그냥 쭉 살펴봅시다. 가의 비평문. 가의 비평문을 좀 잘 읽어내자. 여러분 지금이야 비평문이랑 소설이랑 같이 나오는 복합 지문이 안 나오는 이유인데 언제든 비평문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얘가 비평문이 나오잖아.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왜냐면 비평문을 어렵게 됩니다. 비평문. 근데 대신 그 어려운 비평문을 내가 잘못 독해하잖아. 거의 소설 안 읽고도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 그래서 비평문 나왔을 때 잘 독해야 돼 진짜. 거의 비문학 독해하듯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요거 얘기하겠다는 거지. 조선 후기 농민층의 분화와 연관된 소설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창작이 되더라. 그쵸? 자, 첫 번째.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송사라고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당시 현실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이 다툼, 즉 상자 정하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도는 맨 상성. 그래서 상성에 앉는 거 정하는 요 사건을 통해서 당시 또 현실에 반영이 되더라. 자, 그럼 어떠한 현실이 반영됐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송사는 재물의 탈취와 뺏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여기 있다. 이들을 약탈하려는 부패한 관리들. 여기 이제 첫 번째 A 부분이라고 할게. 자, 그럼 이게 우리 소설에서 어디에 나타냈냐면 바로 오소리와 너구리의 기억이죠. 오소리, 너구리. 오소리와 너구리 대화잖아요. 자, 그 기억 밑에 뭐라고 있어? 수백량이 아니면 벽단, 콩무, 칠말자라고 하는 수탄에 대해 나와 있지. 이렇게 연기해서 읽었어야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연기해서. 다음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 밑에. 자, 노력치한 것들, 즉 이런 가난도 그렇고 부자가 돈을 빼앗기는 상황도 그렇고 다 누구 때문이다? 지배층의 문제더라. 자, 이걸 B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략 이유 부분에 나와 있죠. 상군의 교화. 상군의 교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장면이 발췌됐구나라고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장면이 발췌가 안 됐어. 어떤 장면? 다람쥐랑 소돼지랑 서로 싸우는 장면. 실제 송사 장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9월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에서 발췌가 되는 거야. 수능 완성이랑 선택관에서 발췌된 부분은 안 나와요. 실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상자가 없어요. 자, 여기서 계속 가봅시다. 자, 기존 질서인 나의 통사 상자를 차지하려는 모습, 그런 모습들. 자, 조선 후기 형촌사회에서 점차 영향력이라고 하는 선비들의 모습. 자, 특히 요거 부민층의 성장으로 인해서 올라탄 선비층으로 형상화된 동물. 요걸 C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벌써 선제도 나왔었지? 두꺼비. 두꺼비인가? 두꺼비야? 전기에. 자, 그 다음 심지어 요 부민층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막강한 힘을 가진 지배층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초대 여부를 결정하더라. 그렇다면 이 요 부민층 바로 누구예요? 초대를 결정하던 장선생이지. 그렇지? 이런 내용들 파악해 봤으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역시나 고전소설을 쓸어왔죠. 고전소설일수록 어떻다? 살도 내용하기 문제를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장면들을 끊어봐야 돼.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끊는 기준이 원래라면 보편적이라면 어떤 기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흐름인데 여기서 딱히 그런 걸 뚜렷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에 기대해야 돼? 이 비평문에 기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제가 체크한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면이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 끊었어야 돼요. 그치? 보기에 따라서. 이 비평문에 따라서 독해를 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오늘은 안내해드렸듯이 그렇게 돌지는 않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제 수능 완성은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푼 거 있으면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비문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충분히 연습하기 괜찮은 질문들이야, 그치? 다 완료해서 꼭 다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정리합시다.